이혼 5년 정말 미워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 생각이 자꾸 났죠. 오늘 산동네 계단 끝에서 술과 썩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던 손이 떨렸죠. 그리고 그녀를 마주한 순간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소방관으로 25년 불은 많이 꺼봤지만 가족의 불은 한 번도 꺼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삶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감동과 여운을 전달해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분식집 카운터를 닦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스테인리스 표면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죠. 50대 중반,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희끗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아온 시간이었죠. 미워서 헤어졌습니다. 정말 미웠죠. 빚더미, 술병, 거짓말. 그녀가 만든 구멍들을 메우다가 결국 우리는 무너졌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하던 날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죠. 다신 안 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꾸 생각났습니다. 김밥을 말다가 그녀가 좋아하던 단무지 두께가 떠올랐죠. 떡볶이 국물을 저으면 그녀가 좀 더 달게라고 하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당연한데도 손이 먼저 그쪽을 더듬었죠. 미운 건지 그리운 건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최문수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은퇴한 교사, 내 오랜 친구였죠. 그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민아. 응. 윤경이 요즘 병원 신세를 좀 지는 것 같더라. 혼자라서 걱정이야.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죠. 어디서 들었어? 산동네 저층 아파트에 산다더라. 우연히 동네 사람한테 들었어. 상태가 안 좋다던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죠. 미움이 먼저였을까? 걱정이 먼저였을까? 구분이 안 됐습니다. 다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만 있었죠. 가야 하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하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나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 손잡이가 내 손바닥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선로가 구부러지는 구간이었죠. 금속의 차가운 감촉보다 더 선명한 건 머릿속을 맴도는 문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상태가 안 좋다던데. 그 한마디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죠. 창밖으로 아파트 숲이 멀어졌습니다. 점점 낮은 건물들, 좁은 골목, 산동네 특유의 가파른 비탈이 눈에 들어왔죠. 정류장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내렸습니다. 버스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버스는 덜컹거렸고 앞 좌석 할머니의 장바구니에서 파 냄새가 났습니다. 평범한 냄새였지만 오늘만큼은 낯설었죠. 내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정말 가야 하나? 혼잣말이 입술을 떠났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종점에서 내려 걸었습니다. 비탈길이 시작됐죠. 시멘트 계단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한 발, 두 발, 10발.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단 양옆으로 낡은 저층 아파트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페인트 벗겨진 외벽, 늘어진 빨랫줄, 녹슨 난간. 정말 여기 사나? 중얼거렸습니다. 한때 우리는 신도시 아파트에 살았죠. 넓은 거실, 햇빛 잘 드는 베란다. 지금 이곳은 그때와 너무 달랐습니다. 골목 끝 3층짜리 건물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계단 입구에서 냄새가 먼저 나왔습니다. 알코올과 뭔가 상한 듯한 냄새. 내 발이 계단을 밟았습니다. 지하층부터 1층, 2층, 3층. 복도가 좁았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202호. 낡은 철문.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인터폰은 테이프로 감겨 있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3번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미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목을 조였습니다. 주먹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 똑, 똑. 누구세요? 쉰 목소리가 문틈을 비집고 나왔습니다. 5년 만의 음색은 가을 끝 잎사귀처럼 얇았죠.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나야 형민이. 내 목소리도 낯설었습니다. 말끝이 떨렸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 뒤에서 숨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한때 단정함으로 빛나던 윤경은 몇치수 큰 트레이닝복 속에서 마치 옷걸이에 걸린 사람 같았습니다. 눈밑은 파랗게 꺼졌고 볼은 거의 깎여나간 듯 했죠. 머리카락은 기름기로 엉겨 있었고 맨발의 발톱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죠.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5년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바꾸나? 왜 여길? 그녀가 바닥에 빈 소주병을 발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덜그럭 유리가 서로 부딪혔죠. 방 안이 보였습니다. 좁았습니다. 4평쯤 될까? 약봉지, 눕다만 이불, 식지 않은 라면 그릇. 창문은 닫혀 있었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나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메말랐죠. 윤경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올 거야 말 거야. 들어가도 될까? 나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신발을 벗었죠. 내게 남아있던 소방관의 습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환기, 위험물, 쓰러짐의 각도, 탈출구 확보 가능성. 내 눈이 방 구석구석을 훑었죠. 싱크대 위에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뚝, 뚝, 뚝. 작은 소리가 방 안을 채웠죠. 벽지는 곰팡이가 피었고 천장 모서리는 누렇게 변색돼 있었습니다. 앉아. 윤경이 방바닥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먼지가 일었죠. 나는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무릎을 세웠고 손바닥을 바닥에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장판 아래로 냉기가 올라왔죠. 병원은 다녀왔어? 내가 물었습니다. 윤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왔지. 근데 약값이 말끝이 흐려졌죠. 그녀가 테이블 위 약봉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수 형이 연락했더라. 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패 끼치는 거 알아. 윤경이 손등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기침이 나왔죠. 마른 기침이었습니다.
몇 번 계속.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알루미늄 창틀이 삐걱거렸죠.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훑쳤습니다. 윤경이 어깨를 움츠렸죠. 추워. 환기 좀 시켜야지. 내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소방관 시절의 톤이었죠. 명령하듯 정리하듯. 그러나 손은 떨렸습니다. 주머니 속으로 손을 밀어 넣었죠. 다 내 선택이었어. 윤경이 웃었다기보다 입꼬리를 무너뜨렸습니다. 괜찮아. 익숙해. 괜찮지 않잖아. 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5년 내내 화마 앞에서도 떨지 않던 목이 작은 방 한 칸에서 떨렸죠. 넌 날 미워했잖아. 윤경이 말했습니다. 맞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웠어. 정말 많이. 그런데 왜 왔어? 나도 모르겠어.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몰랐죠. 미운데 그리웠고 화났는데 걱정됐습니다. 이 모순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죠. 싱크대로 걸어가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물방울이 멈췄죠. 그릇을 하나씩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이 차가웠고 세제가 없어서 손으로만 문질렀습니다. 윤경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안 해도 돼. 해야지.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릇을 헹구고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개, 2개, 3개. 설거지가 끝났을 때 내 손바닥은 빨갛게 부어 있었죠. 형민 씨, 윤경이 불렀습니다. 나는 돌아봤습니다. 그녀가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미안해. 이렇게 된 거. 미안할 건 없어. 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죠. 그냥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누군가의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죠. 뉴스였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밥은 먹었어? 내가 물었습니다. 라면. 그것만? 응.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김치통 하나 반쯤 비었습니다. 계란 하나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나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편의점 가서 뭐 좀 사올게.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나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죠. 계단을 내려가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폐가 팽창했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미워서 헤어졌는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 거지? 편의점은 골목 아래에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환했죠. 죽 2개, 바나나 1송이, 생수, 비타민 음료. 계산하며 점원이 물었습니다. 봉투 드릴까요? 네. 봉투에 물건을 담았습니다. 무거웠죠.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1층, 2층, 3층. 숨이 더 찼습니다. 202호 앞에 섰죠. 문을 두드리려다 손을 내렸습니다. 그냥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죠. 윤경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나는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 옆에 앉았죠. 말없이 한참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산동네 그림자가 길어졌죠. 형민 씨, 응.
정말 미안해. 알아. 넌 날 미워할 자격이 있어. 미워하고 싶었어.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 윤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볼을 타고 내려왔죠. 왜? 나도 모르겠어. 그냥 자꾸 생각났어. 그날 밤 분식집 불을 내리고 돌아온 집은 더 컸습니다. 빈 방이 하나 더 생긴 것처럼 어둠이 늘어났죠. TV를 켰지만 소리는 벽지에만 부서졌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죠. 굳어버렸다.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마주한 순간의 충격이 아직 남아 있었죠. 그 말라붙은 얼굴, 빈 소주병, 좁은 방. 5년이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가지 말았어야 했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미 시작된 일이었죠. 산동네 계단의 냄새는 돌아오지 않을 선택지들을 한꺼번에 데려왔습니다. 아들의 얼굴, 내 통장 잔고, 겨울바람. 미워했는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웠다. 아직 나는 남아있는가. 잠은 얕게, 꿈은 깊게, 새벽은 너무 일찍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거웠습니다. 꿈을 꿨죠. 산동네 계단을 오르는 꿈이었습니다. 끝없이 올라가는데 꼭대기가 보이지 않았죠. 식은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떡을 썰고 국물을 끓이고 김밥 재료를 다듬었죠.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머리는 어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윤경의 얼굴, 빈 소주병, 좁은 방. 오늘도 가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칼을 내려놓았죠. 손끝이 떨렸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나는 다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죽, 바나나, 비타민 음료. 어제와 같은 것들이었죠. 계산하며 점원이 말했습니다. 어제도 오셨죠? 네. 환자분 계세요? 네.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무거웠죠. 물건의 무게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계단을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숨이 덜 찼죠.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층, 2층, 3층. 복도가 보였습니다.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죠. 202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 똑, 똑.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두드렸습니다. 똑, 똑, 똑.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손잡이를 잡았죠.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죠. 그때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진한 알코올 냄새. 그리고 뭔가 상한 냄새. 윤경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경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으로 쓰러진 채 입가에 희미한 거품 흔적이 있었죠. 약병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라벨이 뒤엉켜 있었고 숫자 10MG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윤경아. 몸이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녀를 흔들었죠. 눈 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목에, 손목에 있었습니다. 약했지만 있었죠. 호흡도 있었습니다. 거칠고 얕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죠. 119를 눌렀습니다.
119입니다. 여기 산동네 저층 아파트 3층 202호입니다. 여성 50대 의식저하 상태입니다. 약물 과다 복용 의심되고 알코올 병용 가능성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여기 아닌 어딘가에서 들렸습니다. 소방관 시절의 목소리였죠. 회복 자세 취했습니다. 맥박 있고 호흡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네, 출동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경을 옆으로 눕혔습니다. 회복 자세, 기도 확보, 손이 기억하고 있었죠. 25년의 습관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윤경아, 들리지? 눈 떠봐. 나야, 형민이야. 손으로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반응이 없었죠. 약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수면제였습니다. 반쯤 비어 있었죠. 소주병도 있었습니다. 빈 병 2개. 이걸 다 마셨나? 10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벽시계가 째깍거렸죠. 내 심장도 같은 리듬으로 뛰었습니다. 아니, 더 빨리 뛰었습니다. 윤경아. 계속 불렀습니다. 버틸 수 있어. 조금만 버텨. 내 목소리가 떨렸죠. 그녀의 눈꺼풀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눈이 조금 떠졌죠. 왜 여기 목소리가 실 같았습니다. 조용히 해. 곧 구급차 와. 말하지 마.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았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119 구급대입니다. 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3명. 들것과 장비를 들고 있었죠.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의식 저하, 약물 과다 의심입니다. 수면제와 알코올 병용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보고했습니다. 손놀림은 빠르고 조심스러웠죠. 혈압 측정, 산소 포화도 체크, 링거 준비. 보호자분이십니까? 한 대원이 물었습니다. 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 보호자라는 단어가 목구멍에서 걸렸죠. 네. 그 한마디가 내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들것에 윤경을 실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죠.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내 손을 찾았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떨지 않으려 애썼지만 손은 떨렸습니다. 같이 타시죠. 대원이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 안 좁고 환했습니다. 장비들이 삐삐 소리를 냈죠. 사이렌이 울렸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혈압 90에 60, 맥박 110. 대원이 말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92. 숫자들이 내 귀에 박혔습니다. 윤경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죠. 나는 그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응급실의 공기는 늘 비슷합니다. 소독약 냄새, 분주한 바퀴 소리, 낮게 깔린 방송. 빛이 하얗게 번져 피곤과 죄책이 잘 구분되지 않았죠. 윤경은 응급처치실로 들어갔습니다. 커튼이 쳐졌고 나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죠. 딱딱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3시 20분. 다시 봤습니다. 3시 22분. 시간이 느렸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환자, 보호자, 의료진.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었죠.
나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했습니다. 어제 더 오래 있었어야 했나? 냉장고에 음식을 더 채워둘 걸. 아니, 아예 데리고 나왔어야 했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 멈출 수 없었죠. 커튼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 청진기, 피곤한 얼굴. 보호자분이세요? 네.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습니다. 위세척했고 링거 맞고 있습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간 손상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장기 음주와 영양실조가 심각하고 수면제 과다 복용 흔적도 있습니다. 의도한 겁니까? 물어야 할 질문이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정은 못합니다. 환자분이 깨어나면 정신과 협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오늘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됩니까? 2주 집중 치료 필요합니다. 간 수치를 안정시켜야 하고 무엇보다 금주가 절대적입니다. 이후 장기 관리가 필요하고요. 비용은요. 숫자들이 내 뇌에서 느리게 걸어왔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이후 한 달에 약 150에서 200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의료보험 적용돼도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요. 300만 원, 내 통장에 500만 원, 분식집 운영자금까지 포함한 금액이었죠. 150만 원, 내 월순익. 계산이 빨리 됐습니다. 적자였습니다. 지금 결정해야 합니까? 입원 수속하려면 오늘 안에 보증금은 내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나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가 등을 밀었죠. 플라스틱이 차가웠습니다. 300만 원. 손바닥을 펴봤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에 4,000원. 김밥 한 줄에 3,000원. 300만 원이면 몇 그릇이지. 계산이 자동으로 됐습니다. 이걸 내면 남는 건 200. 분식집 월세 70, 공과금 20, 재료비 80. 남는 건 30. 한 달을 30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아버지. 응. 오늘 저녁 못 가요. 세미나 있어서. 그래, 알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있다고. 윤경이 쓰러졌다고. 말할 수 없었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죠. 무거웠습니다. 커튼 안에서 링거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규칙적이었죠. 생명이 한 방울씩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수납 창구로 걸어갔죠.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입원 보증금 내러 왔습니다. 환자분 성함은요? 윤경입니다. 관계는요? 배우자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처럼 느껴졌죠. 보증금 300만 원입니다. 카드 됩니까? 네. 카드를 꺼냈습니다. 긁었습니다. 삐 소리가 났죠.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종이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원 안내는 간호사실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증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죠.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배를 불태웠습니다. 뒤는 없었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윤경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얼굴이 조금 나아 보였죠. 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봤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죠. 테이프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어?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형광등이 켜졌죠. 윤경의 얼굴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사라져.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그날 밤 분식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병원 의자에서 밤을 샜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돌아다녔습니다. 300, 200, 150, 30. 새벽이 왔습니다. 창밖이 밝아졌죠. 윤경의 눈이 떠졌습니다. 형민 씨,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 왜 쓰러졌어? 내가 찾았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그만. 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치료받아. 제대로. 돈은 내가 냈어. 안 돼. 너까지 망치지 마. 내가 판단할 일이야. 윤경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죠. 나는 일어났습니다. 분식집 가봐야 해. 저녁에 다시 올게. 오지 마. 온다.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앞으로 병원을 나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죠. 손이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많았죠.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73번. 앞에 12명.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정말 하는 거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이미 나와 있었죠. 카드 영수증이 주머니 속에서 구겨져 있었습니다. 300만 원. 돌아갈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73번 고객님. 창구 직원이 불렀습니다. 일어나 걸어갔죠. 300만 원 인출하겠습니다.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었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딱, 딱, 딱. 잔액이 500만 원이신데 300만 원 인출하시면 200만 원 남으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잠시 후 봉투가 나왔습니다. 두툼했죠. 300만 원. 손에 쥐자 종이의 질감이 손바닥에 쓸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납덩이 같았죠.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납 창구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보증금입니다. 직원이 돈을 세었죠. 1장, 2장, 3장. 기계 소리가 딱딱거렸습니다. 영수증입니다. 종이가 나왔습니다. 접어 주머니에 넣었죠. 윤경의 병실로 갔습니다. 그녀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링거가 똑똑 떨어지고 있었죠. 얼굴에 조금 색이 돌았습니다. 어젯밤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나는 침대 옆에 서서 한참을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질문이 떠올랐지만 대답은 미뤘습니다.
병실을 나왔습니다. 간호사실에 들러 연락처를 남겼죠. 보호자 연락처입니다. 무슨 일 있으면 전화 주세요. 병원을 나서며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분식집 문을 열 시간이었습니다. 분식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 단무지, 스테인리스. 내 냄새였죠. 셔터를 올렸습니다.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재료를 꺼냈습니다. 손이 움직였지만 머리는 따로 놀았습니다. 200만 원. 계산이 자동으로 시작됐습니다. 월세 70, 공과금 20, 재료비 80, 170, 남는 건 30, 한 달을 30만 원으로, 하루에 1만 원.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가 절반쯤 남아 있었죠. 일주일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손님들이 왔습니다. 라볶이, 김밥, 떡볶이. 주문을 받고 만들고 내놓았죠. 말은 적게 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손님이 끊겼습니다. 나는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까만 글씨들이 줄을 지었죠. 매출, 지출, 순익.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매출 12만 원, 재료비 4만, 순익 8만.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죠. 매출 15만. 그리고 지출 항목. 손이 멈췄습니다. 300을 적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적고 나니 숫자가 적나라 했습니다. 현실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여보세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왜? 어제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요. 오늘 아침에도. 그제야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5통. 어젯밤, 새벽, 아침. 미안하다. 못 받네. 어디 계셨어요? 그냥 바빴어. 지금 가게 계세요? 응. 가도 돼요? 할 얘기가 있어서.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장부를 덮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표지를 쓸었죠. 영수증이 주머니 속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20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가 들어오며 내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안색이 안 좋으세요? 괜찮아. 잠 못 주무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따라 내밀었죠. 앉아라. 도윤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죠.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틀간 연락 안 되고 목소리도 이상하고. 뭔가 있죠?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니, 숨기고 싶지 않았죠. 도윤아. 네. 엄마 봤다.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컵을 든 채. 뭐라고요?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 문수 형한테. 병원 신세 지고 있다고. 혼자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찾아갔어. 도윤이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설마. 응. 봤어. 어떻게 상태가 어땠는데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아니라 불안이었죠. 안 좋았어. 많이.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산동네 저층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 방은 좁고 술병이 굴러다니고 약도 제대로 못 먹고
도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요. 어제 쓰러졌어. 내가 찾아갔을 때 약을 많이 먹었더라. 술이랑 같이 죽으려고요? 모르겠어. 119 불렀고 응급실 갔어. 지금은요. 입원했어. 2주 집중치료 받아야 한대.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눈을 똑바로 봤죠. 비용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죠. 아버지.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설마. 그가 카운터 위의 장부를 보았습니다. 펼쳐진 페이지. 지출 항목에 300이라는 숫자.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셨어요? 도윤아, 내신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증금 300. 어제.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죠. 아버지 미쳤어요? 도윤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우리 돈이 얼마나 되는데요? 분식집 운영자금까지 다 합쳐서 500이잖아요. 알아. 아시면서 왜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있어요? 5년 전에 빚만 남기고 도망쳤잖아요. 아버지 퇴직금까지 다 날렸잖아요. 맞아.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왜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또 그 사람 때문에 왜 아버지는 맨날 이래요? 죽을 뻔했어.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늦었어도 죽었을 거야.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랑 상관 있어.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 아버지는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인생은요? 제 인생은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도윤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가 내 눈을 봤습니다. 선택하세요. 그 사람이요, 저요. 도윤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진심이에요. 아버지가 계속 그 사람 돌보실 거면 전 떠날 거예요. 연락도 안 할 거고. 아들아, 대답하세요. 누구예요?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목구멍이 메말랐습니다. 역시 그렇네요. 도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남 먼저잖아요. 소방관 때도 그랬고, 저보다 화재 현장이 먼저였고, 이제는 그 사람이 저보다 먼저네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나는 둘 다 소중해. 거짓말. 도윤이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도윤아. 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죠. 실망했어요. 정말로. 문이 닫혔습니다. 툭 소리가 가게 안의 공기를 비워냈습니다. 나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잘못된 건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린 건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영수증이 주머니 속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300만 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녁 장사를 했습니다. 손님이 몇 명 왔지만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주문을 받고 만들고 내놓았죠. 기계처럼.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9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을 틀고 수세미로 문질렀습니다. 거품이 일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결정을 내렸어. 실망하겠지. 그래도 언젠가 밥 먹자. 전송.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가스밸브를 잠갔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가게가 어두워졌죠. 셔터를 내렸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결정을 미루면 불길은 곱절로 자란다. 옛 동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주저는 휘장을 태우고 탈출구를 막는다. 나는 결정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없었죠? 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선택의 무게는 들 때보다 내릴 때 더 아프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들 것입니다. 내 등줄기를 타고 그 무게가 자리를 잡았죠. 사흘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도윤의 휴대폰은 문자만 남겼죠. 바쁨. 2글자. 나는 읽고 지웠다가 다시 읽었습니다. 지울 수 없었죠. 분식집 카운터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통화 목록에 도윤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사흘 전. 그날 그가 문을 박차고 나간 날이었죠. 손님이 왔습니다. 라볶이 하나요? 네. 나는 되물었습니다. 라볶이요. 손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 네. 금방 나옵니다. 생각이 자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라면을 삶다가 불을 너무 세게 켰고 떡볶이 국물을 저으며 멍하니 서 있었죠. 손이 익숙한 일을 했지만 머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밥을 먹고 있을까? 학교는 제대로 가고 있을까?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치료 계획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담당 의사였죠. 금단 증상이 있고 간 수치가 변동합니다. 한 달 정도 입원 연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달이요? 네. 그리고 한 달에 200 정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0만 원. 내 월 순이익이 150. 적자. 손익분기점이라는 말이 오늘만큼 잔인했던 적이 있나? 알겠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숫자들을 두드렸죠. 200에서 150을 뺐습니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가 줄어들고 있었죠. 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밥용 햄도 바닥이었습니다. 재료 주문을 해야 했지만 통장 잔액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최문수였습니다. 형민아. 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떻게 지내냐? 그냥. 나는 물을 따라 내밀었습니다. 앉아요, 형. 문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 얼굴을 유심히 봤죠. 안 좋아 보이는구나. 괜찮아요. 거짓말.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들켰네요. 윤경이 입원했다며. 어떻게 알았어요? 병원 사회복지사한테 연락 왔어. 내 친구라고 했더니 내 상황 좀 얘기해 주더라. 그랬군요. 형민아. 문수가 테이블에 작은 종이를 올려놓았습니다. 병원 사회사업팀이랑 연결해 보자. 의료비 감면도 받을 수 있고 프로그램도 있대. 나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상담센터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고맙습니다, 형. 그리고 문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도윤이는 어떠냐? 연락 끊었어요.
싸웠구나. 제대로. 시간이 필요할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모르지. 근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덜컥거렸습니다. 시간을 건너는 일은 늘 어려웠죠. 나이가 들수록 더. 형민아, 문수가 내 어깨를 톡 쳤습니다. 내가 혼자 다 짊어질 일만은 아니야. 주변 사람들한테 손 좀 벌려. 벌리고 있잖아요. 형한테 그것뿐이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손 벌리는 일이 어색했죠. 소방관 시절에도 퇴직 후에도 혼자 해결하는 게 익숙했습니다. 문수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뭐 먹을래? 괜찮아요. 물어본 게 아니야. 나갈 준비해. 문수와 국밥집에 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나왔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먹는 밥이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문수가 말했습니다. 채알라. 밥을 삼켰습니다. 목으로 넘어갔죠. 따뜻했습니다. 형? 응. 내가 잘못한 건가요? 뭐가? 윤경이 살린 거, 도윤이 화나게 한 거, 모르겠다. 문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답은 없어. 다만, 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잖아. 맞는 일이었을까요? 사람 살리는 게 틀린 일인가? 그것 때문에 아들을 잃으면요. 잃은 게 아니야. 멀어진 거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당연하지. 자신 있으면 이상한 거야. 국밥을 다 먹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문수가 손을 흔들며 갔죠. 내일 또 보자. 다음 날 오후 병원 사회사업팀에 전화했습니다. 상담 약속을 잡았죠. 내일 3시에 오세요. 윤경 씨도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윤경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침대에 앉아 있었죠. 얼굴에 색이 조금 돌았습니다. 왔어? 응. 어때? 좀 나아졌어. 내일 사회사업팀 상담 있어. 같이 가자. 뭐 하는 덴데? 의료비 감면이랑 프로그램 연결해 준대. 도움 될 거야. 윤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됐어. 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내가 나아지는 거야. 퇴원하면 윤경이 말했습니다. 편의점 야간이라도 할 거야. 뭐라도 해야지. 무리하지 마. 이번엔 도망 안 갈게. 약속? 그녀의 말은 다짐 같았고 사과 같았습니다. 나는 창밖 어둠을 보았습니다. 창틀에 얼어붙은 물방울이 겨울을 더 조용히 만들었죠.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일까? 이 질문은 오래 머무를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 분식집 불을 끄고 셔터를 절반쯤 내렸습니다. 의자에 걸터 앉아 핸드폰을 꺼냈죠. 도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죠. 도윤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빠야. 연락 없는 거 알아. 화난 거 알고. 내 말이 맞아. 아버지가 바보 같았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 죽을 뻔한 사람을. 말이 막혔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죠. 내 엄마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 우리한테 상처도 많이 줬고, 근데 그래도 사람이잖아. 그냥 죽게 놔둘 수는 없었어.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았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실망했지. 미안하다. 그래도 언젠가 밥 먹자. 라볶이라도, 김밥이라도, 아버지가 끝이 안 풀리게 단단히 말아줄게. 그때까지 잘 지내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죠. 화면이 꺼졌습니다. 셔터를 다 내렸습니다. 가게가 완전히 어두워졌죠. 밖으로 나와 문을 잠갔습니다. 열쇠가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가 보였죠. 구름 사이로 작았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문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한 발 한 발.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월말이 왔습니다. 핸드폰에 알람이 2개 떴죠. 임대료 자동이체 예정, 병원비 카드 청구 같은 날이었습니다.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봤죠. 임대료 70만 원, 병원비 1차 청구 180만 원, 합계 250, 통장 잔액 200, 마이너스였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죠. 200에서 250을 뺐습니다. 마이너스 50, 숫자가 적나라 했습니다. 분식집 장부를 펼쳤습니다. 빽빽한 글씨들, 매출, 지출, 순익. 지난주 매출이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재료를 아껴 써서 메뉴 맛이 떨어졌고 손님이 줄었죠. 악순환이었습니다. 글씨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팔목이 아파서 펜을 내려놓을 때마다 살아 그 한 음절이 떠올랐습니다. 윤경에게 했던 말, 나에게도 아들에게도 반복했던 말. 살아. 그런데 어떻게? 재료상에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 주문 좀 미룰 수 있을까요? 얼마나요? 일주일만요. 힘들긴 한데 장영민 씨는 단골이시니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죠. 빚은 아니지만 빚 같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가 바닥이었죠. 떡 한 봉지, 김밥용 햄 반 팩, 단무지 반 통. 이틀치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했죠. 오늘도 손님이 올까? 불안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점심시간 손님 3명, 라볶이 2, 김밥 하나, 매출 1만 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후 2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고객님, 자동이체 금액이 잔액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3일 이내 입금 부탁드립니다. 임대료였습니다. 예상했지만 현실로 들으니 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하지? 저녁 병원 사회사업팀 상담이 있었습니다. 윤경과 함께 상담실에 갔죠. 나무 테이블, 종이컵에 따뜻한 보리차.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의료비 감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증명하시면 30% 정도 감면 받으실 수 있어요. 30%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병원 연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재활 모임이에요. 주 1회 참여하시고 금주 유지하시면 추가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윤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각오가 중요합니다. 복지사가 윤경을 봤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기 어렵거든요. 압니다. 윤경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할게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와 의심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지킬까? 그러나 믿고 싶었죠. 믿어야 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윤경이 말했습니다. 형민 씨, 응, 고마워. 정말, 됐어. 나 퇴원하면 일자리 구할게. 편의점이든 뭐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갚을게. 갚을 생각 말고 건강 챙겨. 그래도 건강이 먼저야. 윤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형민 씨가 이렇게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괜찮아. 살아있는 게 중요해. 병원을 나와 분식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는데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물주였습니다. 사장님, 60대 남자, 무뚝뚝한 얼굴. 임대료 아직 안 들어왔던데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사장님, 장사가 안 되시나 봐요. 요즘 손님 줄었죠? 들켰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워서 그래요. 곧 나아질 겁니다. 언제요? 이번 주 안에 넣어드릴게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요. 그때까지 안 들어오면 다음 달부터는 못 기다립니다. 알겠습니다. 건물주가 갔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금요일까지. 오늘이 화요일. 사흘. 70만 원을 사흘 안에.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루 매출 10만 원이라고 쳐도 사흘이면 30만. 재료비 빼면 순익 20만. 5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갔죠. 모두 바빴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생각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그날 밤 최문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응, 형민아. 혹시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냐? 임대료가 모자라. 얼마나 급해? 금요일까지. 알았다. 내일 줄게. 고맙습니다, 형. 형민아. 문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러다 내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지 않잖아. 목소리 들으면 알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죠. 일단 내일 보자. 밥이나 먹으면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죠.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손을 들어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이 새어나왔습니다. 25년 소방관. 화재 현장에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퇴직하고 이혼하고 혼자 분식집 차리면서도 울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작은 분식집 한 구석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문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봉투를 내밀었죠. 50? 형, 됐어. 천천히 갚으면 돼. 이자는 그런 거 따지지 말자. 문수가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린 친구잖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형민아, 문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갈 순 없어. 너 혼자 다 떠안고 언젠가 무너져. 알아요. 정말 알아?
모르겠어요. 윤경이 퇴원하면 그때부터는 윤경이가 책임져야 해. 내가 다 해결해 줄 순 없어. 그럴 수 있을까요? 해야지. 안 그러면 둘 다 망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맞았지만 확신이 없었죠. 금요일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50만 원과 통장에 남은 돈을 합쳐 7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임대료를 이체했죠. 핸드폰에 알람이 떴습니다. 이체 완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이번 달은 넘겼습니다. 다음 달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죠. 분식집으로 돌아오는 길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윤경시간 수치가 다시 급등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금단 증상과 스트레스 영향으로 보입니다. 집중치료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달렸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버스를 탔죠. 다리를 떨며 창밖을 봤습니다. 이 모든 게 헛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러나 익숙한 내면의 소방관이 말했습니다. 진화는 반복이다. 남은 불씨가 더 위험하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8층 병동으로 뛰어 올라갔죠. 윤경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죠. 링거가 2개 꽂혀 있었습니다. 형민 씨, 가느다란 목소리.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나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다시 치료하면 돼. 자꾸 형민 씨한테 폐만 끼쳐. 됐어. 그런 말하지 마. 윤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정말 나을 수 있을까? 나아야지.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의사 선생님이 면담 원하십니다. 나는 윤경의 손을 한번 꽉 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2주 정도 더 집중 치료 필요하고 비용이 추가로. 얼마죠? 100만 원 정도요. 100만 원. 통장에 남은 돈 30만 원. 또 마이너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 속 동전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가 바다 조개처럼 멀리서 났죠. 내가 누구였더라. 화재 현장에서 결정을 미루면 불길은 곱절로 자란다. 주저는 휘장을 태우고 탈출구를 막는다. 나는 결정했습니다. 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겨울의 꼬리는 길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에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겨울에 살같이 얇아졌는지 바람은 뼈에 더 잘 스며들었죠. 나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선택의 무게는 들 때보다 내릴 때 더 아프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들 것입니다. 내 등줄기를 타고 그 무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수 없었죠. 살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 밤이 왔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긴 밤을 맞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경은 조금씩 회복했고 병원 복도에서 내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얼굴에 색이 돌았고
식사량도 늘었죠. 금주 모임에도 빠짐없이 나갔습니다. 오늘 모임 어땠어? 내가 물었습니다. 좋았어. 비슷한 사람들 만나니까 덜 외로워. 윤경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간만이었죠. 그러나 가게 장부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새벽에 배달앱을 열면 숫자들이 눈에 박혔습니다. 오늘 매출 8만, 어제 10만, 그제 7만. 한 달 평균이 떨어지고 있었죠. 손님이 줄었습니다. 재료를 아껴 쓰느라 맛이 예전 같지 않았고 단골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조여왔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리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물 깊고 김밥 단단. 재주문 의사오. 닉네임 밤달걀. 별 5개였습니다. 며칠 뒤 또 왔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짧은 말이었지만 뜨거웠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죠. 누구지? 주문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라볶이 하나, 김밥 한 줄. 배달 주소는 대학가였습니다. 혹시? 그러나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죠. 문자는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윤경이 말했습니다. 형민 씨, 응. 편의점 야간 자리 났대. 시작해 볼게. 몸 괜찮아? 아직 완벽하진 않은데 서볼게. 계속 이렇게 신세만 질 순 없잖아. 그녀의 눈동자에 작은 불씨가 보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안쪽에서 덜컥거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무리하지 마. 몸 상하면 안 돼. 알아. 조심할게. 며칠 뒤 윤경이 퇴원했습니다. 병원 현관에서 그녀를 봤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서 있었죠. 집으로 갈게. 산동네 그 방. 혼자 괜찮아? 응. 이제 혼자서도 해야지. 나는 택시비를 쥐어주었습니다. 힘들면 연락해. 고마워. 택시가 떠나는 걸 봤습니다. 뒷모습이 작았죠. 잘 견딜 수 있을까? 일주일 후 윤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민 씨, 응, 어때? 편의점 시작했어. 야간. 힘들지 않아? 괜찮아. 손님도 별로 없고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지만 포기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잘하고 있네. 응. 조금씩. 전화를 끊고 안도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일어서고 있었죠. 작은 걸음이었지만 분명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배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닉네임 밤달걀. 또였습니다. 라볶이 하나, 김밥 한 줄. 같은 메뉴였죠. 주문을 만들며 생각했습니다. 도윤이일까? 김밥을 말 때 끝을 더 단단히 말았습니다. 도윤이 좋아하던 방식이었죠. 배달을 보내고 리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뒤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김밥 더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너구나. 그런데 그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윤경 씨가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편의점에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간 수치가 다시 급등했고요. 지금 검사 중입니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뛰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죠. 빨리 좀 가주세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윤경이 침대에 누워 있었죠.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내가 물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갑자기 어지러워서 왜 말 안 했어? 힘들면 쉬었어야지.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의사가 나왔습니다. 간 수치가 다시 급등했습니다. 금단과 과로가 겹친 것 같아요. 재입원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일단 일주일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게 헛된가? 그러나 익숙한 내면의 소방관이 말했습니다. 진화는 반복이다. 남은 불씨가 더 위험하다. 다음 날 최문수가 분식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 봉투가 있었습니다. 얇았죠. 형민아. 형, 이거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서류였습니다. 뭔데요? 5년 전 그때 윤경이 보증 섰던 서류야. 등기부 사본이랑 대출 내역.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봉투를 열지 못했죠. 왜 갑자기?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윤경이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때 뭘 했는지. 나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어야 했죠. 천천히 봐. 나는 먼저 갈게. 문수가 내 어깨를 두드리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손을 뻗었습니다. 열었죠. 서류가 나왔습니다. 등기부 사본. 5년 전 우리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실 하나. 윤경 단독 보증.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었죠. 대출 연장 때 내 신용을 살리기 위해 그녀가 혼자 서명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냥 이혼 서류에 사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빚더미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죠. 그녀를 원망했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흔들렸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지? 나는 허리를 굽힌 채 오래 있었습니다. 내 등이 스스로 무게를 계산하는 동안 마음은 방향을 잃었죠. 잘못 본 걸까? 그녀의 무모함만이 아니었나? 오래된 기억들이 재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윤경이 밥을 데우다 한숨을 쉬던 소리. 서랍 속 종이들을 꺼내다 돌아본 눈빛. 나는 그 표정을 이제야 읽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늦게. 밤 분식집 셔터를 다 내리고도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스테인리스 표면에 불빛이 점점이 박혔죠.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 날짜들, 서명들. 윤경의 이름이 반복됐습니다. 그때 이걸 몰랐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미워했는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났죠. 서류 위에 떨어졌습니다. 번졌습니다. 미안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도윤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었죠. 아직은. 대신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윤경 씨 병실로 연결해 주세요. 지금 자고 계실 텐데요. 괜찮아요. 연결해 주세요. 잠시 후 윤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깼어? 응. 잠이 안 와서. 윤경아. 응. 5년 전 보증 서류. 봤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그때 말하고 싶었어.
그런데 형민 씨가 더 무너질까봐. 왜 그걸 내가 판단해. 내가 내뱉고 내 말에 내가 놀랐습니다. 미안해. 내가 멋대로였어. 기운이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난 늘 잘난 척하는 겁쟁이였어. 나는 그 말을 한참 씹었습니다. 내 안의 분노와 연민이 서로를 마주보며 멈춰섰죠. 윤경아. 응. 고마웠어. 그때 윤경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렸죠. 소리 없이 흐느끼는 소리. 이제 잘 쉬어. 내일 갈게. 형민 씨. 응. 미안해. 그리고 사랑했어. 나도.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죠. 화면이 꺼졌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낮게 울렸죠. 나는 의자에 앉아 오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비였습니다. 차가웠죠. 유리창을 타고 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불씨는 작지만 생각했습니다. 꺼뜨리지 않으면 언젠가 국물처럼 깊어질 것이다. 나는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가게가 어두워졌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발을 옮겼습니다. 빗속으로, 내일로. 새벽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쳤죠. 5년 전 보증 서류. 윤경의 서명이 또렷했습니다. 왜 몰랐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는 뭘 보고 있었을까? 아침이 왔습니다. 최문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응, 형민아. 그 서류 어떻게 구한 거예요? 윤경이가 쓰러졌을 때 산동네 집에 서류들이 있었어. 정리하다 찾았지. 왜 이제야 말했어요? 그땐 너희 둘 다 너무 벼랑 끝이었잖아. 말해도 더 부서질까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였지만 고개가 끄덕여졌죠.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만나자. 커피라도 마시면서. 문수를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자리. 그가 말했습니다. 5년 전 너희 집이 빚더미였잖아. 대출 연장할 때 내 신용 점수가 바닥이었어. 맞아요. 기억나요. 그때 윤경이가 단독으로 보증 섰어. 내 이름 빼고. 왜요? 너 살리려고. 내 신용 점수 더 떨어지면 재기 불가능하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그 빚이 다 윤경이 혼자. 응. 그래서 무너진 거야. 혼자 감당하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 수 없었죠. 나는 몰랐어요. 그냥 윤경이가 술 마시고 빚 키운 줄만 알았어요. 알았으면 어땠겠어. 넌 그때 퇴직금도 다 날린 상태였잖아. 하지만 형민아. 문수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넌 잘못한 거 없어. 몰랐던 거야. 윤경이도 말 안 했고.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죠. 카페 한 구석에서 50대 남자가 울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만났죠. 혹시 윤경 씨 과거 기록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떤 부분이요? 5년 전 채무 구조요. 복지사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말했죠. 당시 채무 구조가 복잡했네요. 그런데 남편분 장영민 씨 신용도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가요? 기록상으론 그렇습니다. 보증 구조를 보면 명확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나를 지키고 있었구나. 윤경의 병실로 갔습니다. 그녀가 창밖을 보고 있었죠. 왔어? 응.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윤경아. 응. 그때 왜 말 안 했어? 뭘? 보증? 혼자 선거. 윤경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았구나. 응. 문수 형한테 들었어. 말하고 싶었어.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형민 씨가 더 무너질까봐. 그때 형민 씨 너무 힘들어했잖아. 그래도 미안해. 잘난 척했어. 혼자 다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못했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뭐가 미안해. 널 원망했잖아. 5년 동안. 당연하지. 나도 날 원망했어. 윤경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가 무너졌잖아. 아니야. 나는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넌 날 지키려 했어. 서툴렀을 뿐이지. 윤경이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나는 그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죠. 그날 저녁 분식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배달 주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닉네임 밤달걀. 이번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힘드시죠? 조금만 버티세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도윤이구나. 배달앱을 더 살펴봤습니다. 프로모션 쿠폰 충전네요. 익명 선물. 몇 주에 걸쳐 5만, 3만, 7만. 모두 밤달걀이었습니다. 리뷰를 다시 열었습니다. 문체, 점 띄어쓰기. 도윤이 초등학교 때 썼던 글의 습관이 겹쳐 보였죠. 너였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화났으면서도 날 지켰구나.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밤달걀님 감사합니다. 혹시 제 아들이신가요? 보낼까 말까를 10번쯤 망설이다가 삭제했습니다. 대신 다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윤아, 라볶이 먹고 싶으면 말만 해. 아버지가 끝 안 풀리게 단단히 말아줄게. 전송.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윤경이 다시 퇴원했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러웠죠. 천천히 회복하자. 내가 말했습니다. 응. 이번엔 무리 안 해. 편의점은 좀 쉬고. 알아. 병원 앞에서 택시를 잡아줬습니다. 그녀가 차에 타기 전 돌아봤습니다. 형민 씨. 응. 고마워. 진심으로. 서로 고마운 거야. 택시가 떠났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켰나? 질문의 답이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지켰고 내가 그녀를 지켰습니다. 서로였죠. 저녁 분식집에서 혼자 라볶이를 만들었습니다. 국물을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우리는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빚 때문에, 술 때문에, 오해 때문에. 그런데 진실은 달랐습니다. 서툴렀지만 지키려 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가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맨 채.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도윤아. 라볶이 먹으러 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죠. 앉아. 금방 끓여줄게.
도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라면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행복했습니다. 밤달걀이 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국물이 끓었죠. 나는 떡을 넣고 라면을 넣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맛있게 끓여줄게. 네, 아버지. 그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있었죠. 천천히 확실히 라볶이가 끓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죠. 나는 그릇에 담아 도윤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봐.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죠. 씹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예전 맛이에요. 아버지 맛.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없이 그를 보았죠.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도윤아. 네. 밤달걀 너였지? 도윤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들켰네요. 왜 말 안 했어? 화났는데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리뷰 쓰고 쿠폰 충전했어요. 고마웠어. 화난 것도 진짜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무너지는 건 더 보기 싫었어요. 나는 도윤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내 말이 맞았어. 아버지가 바보같이 행동했지. 아니에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아버지 입장은 생각 안 하고. 넌 당연히 화날 수 있었어. 엄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제가 아버지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까? 결론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컸구나. 아직 멀었어요.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라볶이 김이 올라왔죠. 그 김 사이로 5년의 시간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이틀 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도윤아. 네. 엄마 만나볼래?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요? 사람 대 사람으로. 엄마 아들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한 사람으로 만나는 거야. 판단은 내가 해. 도윤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만나볼게요. 그날 저녁 분식집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테이블 2개를 붙이고 물컵을 3개 놓았습니다. 먼저 도윤이 왔습니다. 긴장돼요. 나도. 엄마 많이 좋아졌어요? 응. 많이.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윤경이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모자였습니다. 공기가 멈췄죠. 앉아요. 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두 사람을 마주 앉혔죠. 침묵이 길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또각거렸습니다. 윤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도윤이 팔짱을 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미안하다.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중3일 때 아빠랑 잘 살라고 했지. 나 도망쳤어. 겁쟁이였어. 알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때 저 혼자 남겨졌어요. 집은 망했고 아빠는 무너졌고. 맞아. 다 내 잘못이야. 사과로 끝이에요? 아니.
윤경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5년 전 보증 서류 사본이야. 내 아빠 신용 살리려고 내가 단독으로 섰어. 도윤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었죠.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랑 아니야. 그냥 사실이야. 나는 서툴렀고 결국 다 망쳤어. 근데 최소한 내 아빠만큼은 지키려 했어.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내 아빠가 더 무너질 것 같았어. 그래서 혼자 버텼어. 못 버텼지만 엄마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 아니었어. 솔직히 지금도 자신 없어. 근데 도망치진 않을게. 이번엔 나는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5년의 오해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죠. 도윤아, 내가 말했습니다. 너도 할 말 있지?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경을 봤죠. 저도 하나 말할 게 있어요.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달앱을 열었죠. 밤달걀 저예요. 뭐? 윤경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엄마 때문에. 근데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화난 것도 진짜였으니까. 그래서 그냥 리뷰 쓰고 쿠폰 충전했어요. 윤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는 볼 수 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로 부르기엔 아직 멀었어요. 알아. 그럴 자격 없어. 윤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걸음씩 걸을게. 도망치지 않고. 약속 지켜요. 응. 지킬게. 나는 두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꼭 쥐었습니다. 손등이 맞부딪혀 뜨거웠죠. 아주 오랜만에 마음이 체온을 되찾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수가 그때 도착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죠. 늦어서 미안. 형, 앉으세요. 나는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문수가 셋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일은 늘 반 정도는 틀리더라. 근데 나머지 반을 가지고 다음을 만들면 되지. 맞는 말이에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고프지 않냐? 뭐 좀 먹자. 나는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갔죠. 라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떡을 넣고 라면을 넣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죠. 넷이 함께 먹었습니다. 라볶이, 김밥, 떡볶이. 윤경은 많이 먹지 못했지만 조금씩 먹었습니다. 도윤은 국물을 2번 떠먹었죠. 맛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아빠, 김밥 끝이 안 풀려요. 어제보다 더 단단해요. 그래. 나는 웃었습니다. 단단하게 말았거든. 계속 이렇게 말아요. 알았다. 우리가 동시에 웃었습니다. 아주 얇은 그러나 분명한 웃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릇을 치우며 윤경이 말했습니다. 형민 씨, 응, 일자리 구했어. 낮 시간 마트 계산대. 괜찮겠어? 괜찮아. 무리 안 하고 할게. 번 돈으로 조금씩 갚을게. 갚을 생각 말고. 해야지. 이번엔 제대로.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도 알바 더 할게요. 아버지 도울게요. 너는 공부나 해. 둘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두 사람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는구나.
밤 셋이 함께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문수는 먼저 갔죠. 내일 또 보자. 도윤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와라. 윤경이 말했습니다. 형민 씨, 고마워. 오늘. 됐어. 잘 들어가. 그들이 떠났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죠. 셔터를 내리고 빈 의자들을 한 줄로 세웠습니다. 내일 아침 떡이 오면 한 박스는 더 주문해야겠습니다. 윤경은 약속을 지킬까?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셋은 서로를 사람 대 사람으로 놓았습니다. 조리대를 닦았습니다. 스테인리스가 반짝였죠. 그 표면에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반을 넘었구나. 그런데 이제야 다시 시작하는구나.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나무에 작은 잎이 돋아나고 있었죠. 겨울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끝났습니다. 문틈의 냄새로 시작된 이 겨울이 오늘 끝났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상처는 남았고 불안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함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웠다. 사랑한다. 곧 답이 왔습니다. 저도요, 아빠. 사랑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윤경에게도 보냈습니다. 오늘 고생했어. 잘 쉬어. 고마워. 형민 씨도. 내일 봐.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게 불을 껐죠.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열쇠로 잠갔죠. 찰칵 소리가 밤 공기에 퍼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여러 개. 구름 사이로. 작았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죠. 내 안에 다시 켜진 작은 등불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불씨는 작지만 꺼뜨리지 않으면 언젠가 국물처럼 깊어질 것이다. 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한 발 한 발.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죠. 거리의 가로등이 길을 밝혔습니다. 그 불빛 아래를 나는 걸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두 사람이 함께 걸었죠. 아들과 그녀와. 사랑이란 뭘까? 생각했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함께 견디는 것.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손잡는 것.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죠. 불을 켰습니다. 빈집이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봄밤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내일 또 가게 문을 열 것입니다. 떡을 썰고 국물을 끓이고 김밥을 말 것입니다. 손님이 올 것이고 라볶이가 나갈 것입니다. 윤경은 마트에 갈 것입니다. 계산대에 앉아 물건을 찍을 것입니다. 조금씩 돈을 모을 것이죠. 도윤은 학교에 갈 것입니다. 공부하고 알바하고 가끔 가게에 들를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함께 앉을 것입니다. 분식집 테이블에 라볶이를 먹으며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살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확실히 잠이 왔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윤경과 셋이 함께 봄날 햇살 아래에서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